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 다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개인들의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3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네, 간밤 미 3대 지수가 빠진 데에는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이렇게 밀린 데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던 테슬라는 5%가량 빠지면서 전일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할 것 없이 최근 참 어려운 장세 지나고 있는데요. 증시 8, 증시 9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다시금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힘내서 투자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 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지나간 방송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추가로 더 넓게, 더 깊게 얻어가실 수 있는 만큼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힘 빠지시더라도 증시 8, 증시 9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8도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미장원, 오늘도 김PB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시세판이 빨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증시 흐름과는 다르게 빅테크 위주의 약세로 마감된 미국 증시였습니다. S&P 500은 0.52%, 나스닥 1.21%, 다우지수 0.3%로 기술주 중심의 약세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기술주 위주로 약세가 나온 적이 거의 드물었는데 그간 너무나 많이 상승해왔던 탓에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고 다음 달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파월의 발언도 시장에서 유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장 고점 수준의 심각한 과열이었던 건 맞지만 아직 확실한 하방 전환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며칠 더 주가의 동향을 봐야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을 끌고 간 거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 두 종목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AI 쪽으로 몰고 가고 전기차로 몰고 가고 했었는데 어제 엔비디아, AMD 같이 좀 밀렸죠? 예, 맞습니다. AMD는 그간 크게 상승한 부분을 반납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간 AMD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과열 신호가 차트에서 포착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약세 전환 시도 중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나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수급이 강했던 엔비디아가 1.7% 하락하면서 가장 방어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AMD 계속적으로 좋았고 테슬라도 좋았었는데 어제 5%가 빠졌어요. 이유가 있죠?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즈라는 이제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가 너무 오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이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의견으로 하향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했더라도 목표 주가는 오히려 기존 22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이슈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장 약세 그리고 고평가 우려감 여러 다양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테슬라 주식 쪽에서 큰 하락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주식 중에서는 가장 옵션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간 차트상으로 과열 신호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었고 옵션 투기 자금 쪽이 미국 증시에서 점진적으로 빠져나와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시도들이 보이면서 테슬라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까지 5% 이렇게 밀렸고요. 반도체 쪽을 좀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2.6% 밀렸잖아요. 특히 인텔이 6%나 빠지고 우리나라 관련 많은 마이크론도 좀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 내외로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한국도 어쨌든 반도체 중심의 어떤 증시를 이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뭔가 이 반도체 지수의 약세에 한국 증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고평가 우려감이 제일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그간 AI에 대한 관심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던 상황이고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보면서 덩달아서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엔비디아 따라서 함께 상승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간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고 조정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주가의 동향을 한번 관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반도체 주식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업계 한 30년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보다 선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먼저 이렇게 좀 밀리면서 오히려 더 밀려 내려가는 미국 모습이 좀 연출된 것도 같은데요. 오늘도 좀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에너지 관련주를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 어제 좀 괜찮았어요. 네, 에너지와 기술주는 약간 빅데이터 트렌드상으로 물과 기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트렌드상으로 두 종목의 성격이 완전 반대 성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아무튼 투자자들은 에너지와 기술주를 동시에 보유하기보단 한쪽에 쏠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실적 악화로 에너지주가 굉장히 좀 많이 약세였는데 여기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AI 그리고 전기차 이쪽이 뭐 화두였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계속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의회 가서도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파월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였고요. 목표 물가인 2%를 잡기까지는 아직 너무 멀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파월의 발언을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사실 파월이 거의 데이터랑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주 느끼는데 물가가 지금 현재 잡혀가는 추세로 보면 현재 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1, 2년 사이에 2%까지는 저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파월은 좀 더 강한 긴축을 원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다 보니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 기준금리 인상 발표일이 7월 26일인데 그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올라와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참 위험 자산을 살지 안전 자산을 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또 데이터로 검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선호했고 지금도 그쪽으로 자금이 최근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근 몇 달 동안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펀드 자금 쪽들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사이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AI를 이용한 투자나 알고리즘 투자,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주가가 쏠리고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이런 현상들이 잦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릴 때는 무섭게 떨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이 올랐는데 방향성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생기면 대응할 새도 없이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 자산에 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달러와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높이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알고리즘 관련돼서는 최근에 AI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정도로 최근에 핫하지만은 이쪽 금융 시장에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트레이딩 이거는 벌써 역사가 상당히 깊거든요. 최근에 점점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고 기계에 의존하는 기계식 프로그램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조금 주의를 해 보시고요.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0원을 지금 밑으로 하향 돌파하냐 마냐 했는데 어느덧 3만 불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변화무쌍한 변동성을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계속 단기 디커플링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여전히 급등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6% 그리고 이더리움은 5% 수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예상외로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에이다가 6%, 도지코인은 4%, 솔라나 3% 상승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1.8%, 트론은 2%대 24시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약상승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000달러를 강하게 뚫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 할 새도 없이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 투자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옵션 투자금도 상승세인 상황이거든요. 즉 선물 매수가 아니라 어떤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것들의 투기 자금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그간 미국 증시도 현물 매수보다는 파생 상품 매수세의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올 만한 파생 상품 매수세는 사실 미국 증시 쪽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29,000달러에서 3만 달러대에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전저점을 하방 돌파할 시도가 굉장히 이제 저는 클 거라고 보거든요. 한 15K 밑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이제 이 부근에서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강할 정도로 수급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유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년 내 역대 최대 수준인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채굴자들이 이렇게 항상 많은 출금을 할 때는 늘 얼마 안 가서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조정이 오는 경우가 잦았다는 겁니다.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자들의 특성상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시장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버블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가장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 이제 지갑에 자금이 이탈될 때 이렇게 이제 포착이 되는 걸로 보이고 주요 고점 징후의 신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불대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말이죠. 이게 위험 자산입니까? 안전 자산입니까? 아니면 대체 자산입니까? 안전자산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사람들이 한창 이제 비트코인이 뜨거울 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내지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금융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통화량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식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떨어질 때는 더더욱 민감한 상황인데 그렇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경제랑 동행한다, 내지는 그러니까 경제를 선행한다, 내지는 뭐 동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은 절대 아니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대체 자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선물이나 옵션 쪽 자금들이 이렇게 쏠리면서 뭔가 비트코인하고 지금 나스닥하고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대체 자산 느낌이나 내지는 대체 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 자산, 강력한 위험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나스닥하고 동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뭔가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긴축이 오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위험 자산일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비해서 뭔가 주식의 레버리지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더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요즘 참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시장이 참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분석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과연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 충전 방식 미국 표준되나 텍사스주 슈퍼차저 의무화라는 헤드라인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 슈퍼차저가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히 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 안 그래도 GM과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가세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충전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상당히 좀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충전기 관련했을 때는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점. 물론 해당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서 꾸준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이슈가 나왔을 때 하루 반짝하고 이틀을 연달아서 움직이는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봐야 하는 건 우선적으로 전기차 관련했을 때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관련했을 때 테슬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점점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CS가 중심이었어요. CCS가 네. 중심이었는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가 마련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텍사스 주가 NACS라고 편의상 락스라고 할게요. 테슬라 충전기 규격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미국 쪽에서 낙스 쪽의 기세가 굉장히 대단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선 CCS 충전기만 가능했었는데 낙스 쪽으로의 대세가 점점 자리가 잡혀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 EV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로 4가지입니다. 일본 쪽도 있고 중국 쪽도 있고 그리고 CCS 그리고 낙스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기존에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활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예외로 두고 원래 초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았던 것은 일본의 차데모라고 봤는데 도요타라든지 일본 쪽 자동차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좀 초기 선점에 실패를 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CCS였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대세는 테슬라 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뭐 GM이라든지 포드를 시작으로 해서 리비안 그리고 벤츠까지 좀 채택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충전 사업자로는 차지포인트 그리고 EV고 충전기 제조사는 ABB나 SK 시그넷 그리고 뭐 BTC 파워 같은 그 다양한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좀 아쉽게도 현대차 기아가 3위로 내려오긴 했어요. 아무래도 네. IRA 영향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낙스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을 보면은 테슬라, GM, 포드 상위 3개사입니다. 상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7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전기차 유저들은 테슬라 쪽을 이용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쪽으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충전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충전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앞으로 테슬라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10,000개 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저라도 네. 좀 테슬라 쪽으로 사용하는 거를
구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테슬라 규격을 좀 의무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의무화는 안 됐습니다. 텍사스만 의무화를 했지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얼마나 열심히 해주겠습니까? 좀 열심히 좀 의회라든지 네. 건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비안 고객들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슈퍼차저로의 이행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전일장에서 테슬라는 5% 넘게 급등세를 보였다가 앞서서 미장원 코너에서도 만나보셨듯이 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좀 다른 이슈로 바클레이스 투자은행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짚어보듯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의 확산은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고요. 표준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식도 압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역시도 지금 인베스터데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도 상당히 지금 김시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낙스 방식으로의 이행을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내놓기도 했어요. 물론 충전 시간 면에 있어서 슈퍼차저의 최대 장점이 빠른 충전 시간이라고 하지만 현대차의 어떤 설계 방식과 관련해서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됐을 때 오히려 충전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민 사항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인프라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충전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충전기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점점 뭐 각국 정부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전기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현대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내연기관차를 살 거냐, 전기차를 살 거냐,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운전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일단 차를 산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전기차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장점이 이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연기관차처럼 주유소가 전국에 없고 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네. 그래도 전기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바로 바뀌네요. 네,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 점이 좀 전기차를 구매하시는데 꺼려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 보면은 지금 기조 자체가 좀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리고 전기차를 늘리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침투율 목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2030년, 3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해서 전기차 보급률을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년부터는 신차의 약 3분의 2가 전기차로 대체가 될 예정이고, 지금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 전기차 침투율 높지 않아요. 네.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2032년을 기점으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도 3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아예 신차로. 금지를 해버리는. 네, 금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를 살려면 이번이 좀 막차일 수도 있다. 2020년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대세는 전기차로의 성장이 명확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이 먼저 되기 전에 행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좀 보고 있는 게 인프라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긴 충전 시간이다. 지금 설문조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인프라가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다음에 충전 시간도 굉장히 길다. 네. 보통 1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은 전기차로서의 지금 매력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연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긴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봤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3분기 전기 요금이 동결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거리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정부가 그렇게 밀어주더니 전기 요금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야기가 달라졌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뭐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충전 시간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깔려줘야지 그 다음에 전기차로의 대중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환경 문제 중요해요. 하지만 내 일이 우선입니다. 내 시간이 우선이다 그렇죠. 보니까 내 시간, 내가 쓰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상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전망치로 보면은 충전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0% 성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23% 성장. 그러니까 충전기 시장이 점점 더 빨리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충전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 보급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때 정말 2차 전지 언제까지 날아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단연코 주도주로서 자리 잡고 있던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충전 생태계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연기관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급속 충전기 시장에 대한 성장 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점유율 자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이런 인프라 확장에 상당히 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좀 국내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각국 정부에서 밀어줘야 하는 산업이라는 점, 두 번째로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시장 파이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줘야 한다는 점.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섹터가 있는데 충전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래에 들어서 시장 자체를 계속 키워야 하다 보니까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분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전기차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진입장벽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장악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데 그러면 충전기 시장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SK라든지 뭐 LG, 뭐 현대차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아직까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국내를 비롯했을 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그 시장을 좀 초기에 선점을 하기 위해선 자본력으로 밀어붙여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서 초기 점유율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관련주로 했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보실 쪽으로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시장 초기 점유율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급속 충전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급속 충전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한 완속 충전기로 하면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네. 물론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큰 기업이라든지 좀 뭐 100세대 이상의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완속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급속 충전기 시장을 위주로 좀 더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국내로 보면은 5월 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보면은 총 24만 기인데 그중에 급속 충전기가 2만 대입니다. 전체 약 10%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라든지 혹은 뭐 휴게소 이런 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휴게소나 이런 데를 가면은 전기차 충전기 많이 망가져 있어요. 네,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그마저도.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급속 충전기 시장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테슬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국내까지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들 역시도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시장이라는 생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테슬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충전소 관련했을 때는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짙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충전소 관련했을 때 수익이 잘 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아직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안 됐다 보니까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 200만 대 이상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아직까지 매출 비중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수익성도 안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지금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지피 대기업과 관련 있는 혹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일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좀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슈가 나왔다가 그날 윗골이 굉장히 많이 달고 음봉을 한다던가 혹은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추세적으로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접근을 할 때는 약간은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몇 개 선별을 해왔는데 네.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좀 더 수혜를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코넥스 쪽에 좀 있다 보니까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네. 대안으로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휴맥스 그룹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자회사가 전기차 관련한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휴맥스 EV 같은 경우라든지 휴맥스 모빌리티 이런 쪽이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원래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했을 때 대장 역할을 했던 친구예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어제 좀 눌렸습니다. 9%대 상승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멘텀을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대형 채비의
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채비라는 회사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국내 1위 급속 충전기 운영 민간 사업자입니다. 네. 물론 지분율로 따지자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상장사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네. 하지만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우상향 그리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관련했을 때 앞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대형 채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 충전 시설 납품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 이슈에 함께 엮여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은 사우디 원팀 코리아가 네. 갔잖아요. 이거랑도 영향이 있는데 대형 채비도 함께 갔습니다. 대형 채비도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MOU에 참석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엮을 수 있다면 휴맥스 홀딩스라는 기업 굉장히 매력적이다. 물론 휴맥스도 있고 휴맥스 홀딩스도 있지만 휴맥스 홀딩스가 지주회사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중에 EV라든지 모빌리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휴맥스 홀딩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정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긍정적이었던 점이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지금 다른 종목, 지금 다른 이제 봉들을 보면은 아랫꼬리보다는 윗꼬리가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탈출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윗꼬리 강하게 달고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점이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고려를 한다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이상 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쏘아 올린 공을 보고 국내의 수혜주는 무엇일지까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테마성으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볼 때, 그리고 지분 구조를 볼 때 휴맥스 홀딩스라는 이 종목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김시은 팀장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 30여 분 남은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은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마련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두 종목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은 센티멘탈로 원익 QNC IT 소재 업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펀더멘탈 기아입니다. 자, 원익 QNC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IT 소부장들이 다 밀렸어요. 근데 제 눈에 원익자 들어간 두 회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원익 QNC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별 뉴스도 없는데도 어제 무려 11%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두 회사가 원익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어제 가장 강했고 IT 업종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강했다. 왠가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제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BN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좀 골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1분기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쿼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석영 아시죠? 석영. 수정이라고 할까요? 수정은 더 이제 쉽게 아시죠? 이걸 가지고 IT 그 첨단 이 부품 소재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천연도 있고 합성 쿼츠도 있는데 이쪽 어쨌든 쿼츠를 담당하고 있는 원익 QNC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쿼츠 원재료를 제조하는 자회사도 있거든요. 모멘티브라고. 여기가 아주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매출이 63%나 올랐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11월에 이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있거든요. 쿠어스텍이라고 쿼츠 도가니 업체입니다. 도가니. 그 쿼츠 도가니 업체인데 이 회사의 실적이 이제 연결로 들어오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래서 1분기가 생각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보면은 1분기 뭐 괜찮았고 2분기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에서 약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하반기 갈수록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디램 가격 인상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아지면서 하반기를 좀 보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그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증설 캐파가 이제 본격 가동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회사 상장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원익 QNC를 좀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다지 뭐 재미가 없었죠. 계속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계속 옆으로 나란히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어제 한번 번쩍 이렇게 주가를 들었습니다. 어제 6.3%나 올라갔고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들어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최근 이 바닥권부터 해서 24,000, 3,000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샀네요. 근데 어제 더 급격하게 많이 샀고 기관들은 이렇게 팔고 있다가 기관들은 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뭐 포트폴리오 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 사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그 역사적 밴드를 보셔도 그렇게 하다는 아닙니다만은 중앙 정도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2분기까지 매출이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게 다른 IT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이렇게 번쩍 한번 이렇게 정신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23년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같은 이제 제가 소재주 관련 재료주 이쪽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40.7배입니다. 상당히 높죠. BCNC 여기는 이제 합성 쿼츠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쿼츠를 같이 하는 이제 경쟁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20.6배입니다. PER이 말이죠. 동진 세미컴 12.9배입니다. 원익 QNC는 9.1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있다가 좀 저평가됐나? 아니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이 올라가면서 이 원익 분위기로 같이 올라갔나?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반이 되면서 어제 주가가 많이 뛰었고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시죠. 목표 주가 다행히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34,500원인데 목표 주가 대비해서 현재 26% 이렇게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은 높은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제 많이 올랐으면 오늘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잘 보시다가 또 다시 분위기 좋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원익 QNC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펀더멘탈 주식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기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차, 기아 뭘 가져올까 하다가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현대보다 기아가 PER, 그러니까 멀티플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기아를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아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좀 40% 이상 올랐고요. 현대차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기아보다는 한 5%포인트 이 정도 차이를 두고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제 눈에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대장이다, 더 앞서 있다. 그래서 기아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새로 이렇게 목표가가 나왔는데 13만 원으로 나왔네요. 이쪽에서 보는 거는 전기차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거를 주가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차 쪽에서 뭐 EV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ASP 그러니까 Average Selling Price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 쪽도 괜찮아지고 있고 괜찮아질 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 판매 단가가 유지되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할인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마진이 어떻겠습니까? 마진이 계속 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지 않는데 회사 주가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도 그 어필을 했는데 1분기에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상 외로 좋아졌습니다. 무려 1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가 말이죠. 12%면 테슬라도 12, 13% 여기 레인지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12%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의심을 하고 있죠. 뭘 의심하느냐. 이 12%까지 이렇게 올라온 영업이익률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좀 봐줄까? 아닐 거야. 원래로 갈 거야. 이런 생각들 하면서 찬반이 있는 건데 주가는 지금 어땠습니까? 최근에 고점에서는 약간 밀려가지고 내려왔다가 어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이쪽 그룹에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랜들을 야심차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한 이제 주가 반등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PER이 4배 수준에 가 있는 이런 회사고 영업이익률 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아 주가가 어제 좀 반등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선진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하다.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보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차가 잘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판매도 좋다. 고가 차종이 잘 팔리다 보면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5월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약간 떨어졌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밀렸어요. 근데 기아는 어땠습니까? 기아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를 가져오지 않고 기아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도 배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차트 91,900원까지 5월 11일까지 갔다가 한 달간 쭉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럼 어제같이 이렇게 오를 때는 여러분들도 매수를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도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오늘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그럼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서고 옆으로 갈 거냐고 했을 때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쪽으로 더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자 외국인들 보시죠. 외국인들이 쭉 3월 말부터 이렇게 사 들어왔습니다. 조금 뭐 판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이렇게 많이 판 것 같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 견디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할 것 같다. 장기 보석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시죠. 역사적 밸류 밴드. 최근에 올라가다 조금 밀린 감은 있습니다만은 중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하죠. 기아나 현대를 볼 때 여기 나오는 모든 전문가 그리고 시장에 있는 모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저평가 회사다라는 거예요. 저평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을까요? 기아 파란 선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상당히 저평가인데 PER로 봤을 때 4.0배입니다. 4.0배. 여러분 시장은 12.5배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낮다고 그러죠. 현대차 5배가 넘어갑니다. 여기 빨간 걸로 돼 있는데 이 선이 5배 선이죠. 5배 선인데 기아차 4.0배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화신도 5배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하는 중소형 그 자동차 관련주보다도 기아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두고 기억을 하시면 좋고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를 봐야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를 54%나 된답니다. 시장에서 나온 목표 주가를 모두 평균하는 거 대비해서 54%나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원익 QNC, 펀더멘탈로 기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힘든 시장 가운데에서도 실적, 체력이 튼튼한 펀더멘탈 종목. 오늘은 기아 만나봤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종목으로는 원익 QNC 2개 종목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